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1단원 투자은의 분석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1단원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전에 10단원 복습을 할 때에 MMCC 예제 같은 경우에는 무려 8년씩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살펴보셨던 것처럼 아무리 길어야 3년, 4년 정도 밖에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거보다 넘어가면 계산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때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하는 문제에서도 아마 가장 긴 게 3년, 4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0단원 추정 현금 흐름 예제들을 통해서 복습을 해 보실 때에도 한 3년, 4년 정도까지 계산을 할 수 있으시면 충분히 10단원의 추정 현금 흐름 부분을 뭐 시험을 대비를 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번 11단원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10단원에서 아무리 현금 흐름 추정을 조금 정확하게 해봤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정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아예 거시경제 상황 자체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제품에서 뭐 갑자기 뭐 오류가 발생한다던가 버그가 발생한다던가 뭐 고장이 발생해서 뭐 리콜을 당한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현금 흐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만약에 순현가를 했는데 NPV를 했는데 그게 플러스 값이 나왔다고 하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플러스여서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뭔가 비용을 안 빼줘서 우리가 이게 플러스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NPV가 다 해봤더니 음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음이어서 현금 흐름이 음이어서 음인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플러스로 나온 것을 빼줘서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 게 아닌가? 라고도 한번 의심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년째 추정 현금 흐름이 700달러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평균적으로 4년째에 700이 나올 거라는 소리고, 실제로는 690이 나올 수도 있고 710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모르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추정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잘못 추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잘못할 위험을 예측 위험 혹은 추정 위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예측을 잘못해서 그 피해를 보았던 경우를 살펴보았었고요. 이와 같이 추정을 한 현금 흐름이 잘못될 수 있는 바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도 이게 뭐 경쟁과 관련한 잠재적 경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삼성과 소니의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았던 이 로우스라는 업체, 만약에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특정 사업을 하는 가게를 내기로 했다라고 하자. 그런데 내가 그 가게를 하기 시작해서 만약에 잘 되면 또 유사 브랜드, 뭐 유사 가게 같은 것이 막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것이 대만 샌드위치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엄청 브랜드 많이 생겼죠. 그리고 흑당 밀크티,
밀크티도 엄청 지금 브랜드도 많이 생겼고 기존의 카페에서도 흑당 밀크티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추정 현금 흐름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추정 현금 흐름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11.2에서 시나리오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뮬레이션 분석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나리오 분석을 살펴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가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기초 상황을 잡을 수 있겠고, 이제 다른 나머지 두 개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세 개 정도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 계산을 해보면 NPV가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사업을 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만 단순하게 가정을 해봤었는데, 뭐 5개 정도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볼 수도 있겠죠. 가장 기초적으로는 그 5개 중에 들어가는 거의 예로, 뭐, worst in 시나리오, best in 시나리오, 요런 것들이 또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 안에 시나리오의 경우의 수로 포함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한 5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 분석이 추정 현금 흐름의 어떤 에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방법이 민감도 분석입니다. 이 민감도 분석은 한 변수를 뭐 값을 바꿔볼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값이 뭐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 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한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민감도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고정을 시켜놓고 뭐 판매량을 예로 들어서 뭐 0부터 뭐 1000까지 이렇게 바꿔보면서 뭐 현금 흐름이나 NPV나 IRR이 변하는 모습, 즉 판매량이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 즉 가장 예측이 힘든 부분이 판매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량이 변함에 따라서 NPV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민감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민감도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판단 및 결정은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뮬레이션 분석이었습니다. 앞에서 그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들의 값을 변화시켰었고, 민감도 분석에서는 한 변수의 값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어떤 우리가 범위를 뒀었죠. 그런데 이제 이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정말 뭐 쉽게 말하면 모든 변수를 뭐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변화시켜 다 여러 가지 모든 조합을 다 해보면서 대표적으로는 컴퓨터의 도움을 일반적으로는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는 방법이 바로 이 시뮬레이션 분석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분석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수업 때 개념만 살펴보았고,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뭐 PC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분석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런 것이 시뮬레이션 분석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 시뮬레이션 분석도 마지막으로 문제점으로 그래서 의사결정 자체는 이제 사람 몫이라는 거를 계속 단점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1.3 부분으로 넘어와서 큰 제목을 보시면 break even, 손익분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영화에서 손익분기가 몇만 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break even analysis라고 했지만 break even point, 즉 BEP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비용에 대한 것인데, 비용은 이렇게 변동비와 고정비로 크게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변동비는 하나 만들 때보다 두 개 만들 때, 세 개 만들 때 이렇게 생산량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돈이 더 든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이 바로 변동비가 되겠고, 총 변동비는 그래서 총 생산량 곱하기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량을 늘릴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고정비는 공장 시설에 대한 임대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직원들의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고정비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산량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이 고정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정비라는 것에서 약간 심화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영원히 고정되어 있을 거는 아마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뭐 한 달이 될지 뭐 3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정해진 기간 안에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걔를 고정비라고 하겠지만, 그 어떤 시간 폭을 넓혀서 본다면 걔도 언젠가는 변하겠죠. 임대료도 물가 상승 반영해서 계속 오를 테고요. 직원들 인건비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굉장히 늘려서 본다면 영원한 고정비라는 것은 없겠구나라는 것을 심화 포인트의 하나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 비용은 간단하게 총 변동비 플러스 총 고정비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가 3달러, 고정비 총 금액이 8천이야. 그러면 3 곱하기 생산량 플러스 총 고정비인 8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산량이 변함에 따라서 총 비용 바뀌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생산량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변하지 않는 부분, 요 아랫부분이 바로 고정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부분, 바로 요 부분, 파란 부분이 변동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균이라는 말, 그리고 한계라는 말을 여기서 용어의 하나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그 중에 한계, 즉 마지널 혹은 인크리멘탈이라는 말은 하나 만드는데 더 추가되는 부분을 이렇게 경제학에서 마지널 혹은 인크리멘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제 11.2를 가지고 평균 비용 계산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았었죠. 블룸 코퍼레이션이 연필을 한자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변동비가 55센트, 즉 0.55달러입니다. 그리고 생산 시설의 임대료가 매달 5천입니다. 블룸의 연간 10만 자루, 여기서 연간입니다. 연간. 여기 아까는 임대료는 매달이었고, 10만 자루의 연필을 매년 생산한다면
총 생산비 얼마인가, 그리고 한 자루 만드는 데 드는 평균 비용 얼마인가. 이 경우에도 총 비용은 총 변동비 플러스 총 고정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0.55가 들고 10만 자로 생산한다. 매달 5천이 고정비로 나가고 1년 12달이니까 6만 달러. 그러면 총 비용이 11만 5천이 되겠다. 그런데 이게 10만 자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 한 자루 만드는 데에는 1.15, 즉 평균 비용이 1.15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데 두 번째 문제로 만약에 특별 주문을 받았다라고 하자. 5천 자루를 더 만들어 달라는 특별 주문인데 한 자루당 75센트를 주기로 했다라고 하자. 그런데 앞에서 이 블룸 코퍼레이션이 이 특별 주문 받기 전에 연필 한 자루 생산하는데 얼마 든다고 했다? 55센트 준다 했다. 근데 이 특별 주문 경우에 한 자루당 얼마 준다 했다? 75센트 준다고 했죠. 그러면 한 자루 더 만들 때마다 20센트가 그냥 남는 거기 때문에 이 특별 주문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연필을 더 뭐 한 자루 더 만들고 두 자루 더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고정비는 당연히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11.3에서 손익분기 그 점에서의 생산량 도대체 얼마인가를 계산해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익분기 세 가지 손익분기를 배웠는데 첫 번째 회계적 손익분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회계적 손익분기를 예시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컴퓨터 디스켓을 하나 5달러에 파는 소매상이 있고 이 소매상은 디스켓 하나당 3달러에 가지고 떼온다라고 하자. 그러고 고정비로 600, 감가비로 300이라는 비용이 든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소매상은 디스켓 한 개 팔 때마다 2가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 빼기 3을 하는 2달러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단위당 공헌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매상이 총 투입하는 비용이 600 플러스 300 해서 900이죠. 그리고 하나 팔 때마다 남는 돈이 2달러. 그러니까 이 소매상의 경우에는 450개 디스켓을 팔면 손익분기구나. 즉 451개부터는 이익이 남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50개를 판다라고 가정하고 손익계산서를 구해보면 EBIT가 0이니까 세금도 낼 게 없고 그러니까 순이익도 0이 되는 그래서 450개를 파는 경우가 손익분기, 즉 회계적 손익분기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총 들어가는 비용 나누기 단위당 공헌 이익을 하면 손익분기에서의 판매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를 넘기는 부분부터는 하나 팔 때마다 계속 돈이 남는 경우가 되겠고 그 전이라면 당연히 손실이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계적 손익분기 구하는 거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일반화를 해보면 매출 빼기 변동 빼기 고정비 빼기 감가비 그리고 세금을 내고 남는 부분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1 빼기 T 이렇게 하면 요렇게 넷인컴을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인컴이 0이 되는 부분이 손익분기이기 때문에 넷인컴을 0으로 가정한다. 그러고 요 1 빼기 t를 양변을 나누면 결국은 요 부분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P 곱하기 Q, V 곱하기 Q라는
판매량 곱하기 하나 판매할 때 가격, 판매량 곱하기 하나 판매할 때마다 드는 변동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Q는 FC 플러스 D 나누기 P 빼기 V, 즉 요 모는 단위당 공원 이익이었고 결국 그랬고 요 분자 부분은 뭐 FC 플러스 D라고 어렵게 표시를 해놓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총 들어간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판매량 부분이 가장 예측이 안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판매량을 0부터 뭐 이렇게 쭉 늘려가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유익한 척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 웨이 세일보트의 요 예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제 복잡한 손익분기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웨이 세일보트는 요트 하나를 만드는데 판매를 4만에 판매를 하고 요트 하나 만드는데 변동비가 2만이 든다. 그리고 고정비로 연간 50만 달러가 든다. 그리고 이 요트를 만들려면 생산 장비가 필요한데 그 투자돼야 되는 비용이 350만이고 5년 동안 사업을 할 건데 5년에 걸쳐서 모두 감가상각을 100%다 한다. 잔존가치는 0이고 수익률은 20%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4년 동안 총 425척,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85척을 팔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영업현금 흐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10단원에서 본 대로 EBIT 플러스 감가상각 빼기 세금 이렇게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바꿔 말하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건데 총 5년 동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요 이제 부록에 나와 있는 연금의 현재가치 요소를 이용을 해서 NPV를 계산을 해보면 이 사업은 채택할 수 있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 척을 파는데 그 변동비가 2만이고 한 척 판매하는데 판매가가 4만이기 때문에 하나 팔 때마다 2만이 남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총 비용은 120만입니다. 그래서 120만을 2만으로 나누면 60척, 즉 이 웨이 세일보트는 60척 이상을 팔면 이제 거기부터는 이익이 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데 이 웨이 세일보트는 연간 약 85척을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뭐 적자가 날 60척 이상을 판다고 충분히 예측을 한 거니까 적자가 나지는 않겠구나 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OCF가 표시가 여기 depreciation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회계적 손익분기 60척 부분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손익분기에 현금 손익분기라는 것도 있고 재무적 손익분기라는 것 두 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계적 손익분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총 들어간 비용을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나누면 60척. 요렇게 살펴보았던 것이 회계적 손익분기에서의 판매량 Q가 되겠고요. 현금 손익분기라는 것은 영업 현금 흐름이 0이 되는 판매량이 현금 손익분기입니다. 근데 영업 현금 흐름, 즉 OCF가 0이 되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픽스드 코스트 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공원이익만 하면 아까보다 더 적은 25척이 이렇게 현금 손익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용 커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손익분기가 25척이다라는 이제 말이 이제 현금 손익분기가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으로 재무적 손익분기가 되겠습니다. 이 재무적 손익분기는 NPV가 0이 되는 판매량을 재무적 손익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NPV가 0이 되는 판매량, 즉 재무적 손익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NPV를 0으로 만드는 연간 영업현금 흐름이 얼마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판매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 세일보트 같은 경우에 투자액 3,500에 대해서 20%의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재무적 손익분기에서의 판매량 Q는 도대체 몇 척이냐? 이 경우에는 20% 요구 수익률 5년이기 때문에 OCF를 구해 본다면 이렇게 현재 가치 요소를 이용해서 구하면 1170이 영업 현금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70 구한 것을 앞에 픽스드 코스트에 플러스 시켜서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나눠주면 83.5척, 즉 요트는 0.5척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84척의 요트를 판매를 하면 이것이 재무적 손익분기에서의 판매량, 손익분기 판매량 Q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량의 순서대로 말을 해본다면 현금 손익분기, 회계적 손익분기, 마지막으로 재무적 손익분기 이렇게 각각 감에 따라서 판매량 Q 손익분기가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11.5에서 영업 레버리지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영업 레버리지라는 것에서 레버리지를 살펴보긴 하지만 더 레버리지가 잘 쓰이는 상황은 즉 부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냐라는 재무 레버리지를 더 많이 레버리지가 더 쓰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 레버리지는 뭐냐면 투자안이 고정 비용에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이고, 자본 집약적인 산업,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던가 큰 공장에 필요한 설비가 필요한 화학 산업이라던가 이런 산업들이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영업 레버리지 계산하는 방법, degree of operating leverage 계산하는 방법보다, 방법도 아시면 좋지만, 영업 레버리지가 그래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량이 50척에서 51척으로, 즉 2%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판매량이 2% 증가했으니까 OCF도 2%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degree of operating leverage, 즉, DOL만큼이 이 판매량 변화율에 증폭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DOL이 2인 경우인데 판매량이 2% 변했어? 그러면 DOL 2에다가 2% 곱해서 총 OCF의 변화율은 4%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판매량 Q가 어떤 것의 판매량 Q가 50에서 75%로 50%가 증가했다라고 하자. 그런데 DOL이 2인 상황이다. 그러면 판매량이 50% 증가했으니 OCF도 50%만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업 레버리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DOL 증폭 효과가 있구나. 즉, 이 경우에 DOL이 1.55이기 때문에 50 곱하기 1.55를 한 만큼 OCF가 변하는 것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예제 11.3도 마찬가지로 영업 레버리지 만큼이 증폭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제였고, 우리가 여기 11.5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 11.6 부분은 이제 자본 할당이라는 것에 연성 할당이랑 이제 강성 할당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우리가 여기 앞에까지, 즉 11.5에 나와 있는 영업 레버리지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11단원에 대한 복습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